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한 회사의 주식을 소량 가진 주주를 소액주주라고 하죠. 주식을 단 한 주를 갖고 있어도 주주는 주주인데요.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은 이 소액주주를 제발 소액주주라고 부르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십니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소액주주를 그럼 소액주주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것 같은데 왜 네네. 소액주주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소액주주라고 그러면 무시해도 될 것 같잖아요, 괜히. 왠지 좀 왠지. 네, 적으니까. 소수주주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주식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 주를 가지고 있어도 주주인데 주식회사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해서 네. 그 사람의 권리가 부여되는 건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그 주식 지분 비율대로 권리가 잘 행사가 안 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일반 주주라고 부르면 좋겠다. 일반 주주. 일반 주주라고 부르면 좋겠다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반 주주고 대주주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일반 주주고 어떻게? 일반 주주 대 또 대주주라는 말도 쓰는데 네. 사실 이제 대주주라는 말을 엄밀하게 쓰면 이제 50 플러스 한 주는 있어야 이제 네. 우리가 저희 영어로 하면 머저리티. 네. 그래서 대주주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저희는 보통 보면 개인 지분은 굉장히 적고 계열사 지분 20-30% 정도를 통해서 네. 지배권을 행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이분들은 지배주주라고 부르는 게 맞다. 예, 그래서 영어로는 컨트롤링 쉐어홀더라고 하고요. 컨트롤링 쉐어홀더. 네네. 네. 그래서 지배주주, 일반주주 이렇게 부르는 것이 가장 가치 중립적인 네.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교수님이 처음이신가요? 다른 분들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네. 저희 쪽 이제 또 학계 또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이런 용어를 쓰는 걸로 그래요? 많이 지금 그러니까 원래 진행했고요. 그 소액주주라는 게 소득세법상 네네. 그 법인의 발행 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1억 원 이하의 금액 중 적은 쪽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다. 뭐 이렇게 세법상에서 뭐 그렇게 할 수는 그렇게 있는데 소득세법상 그렇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소액주주면 그냥 한 주를 갖든 뭐 10주를 갖든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소액주주가 아주 이렇게 주식을 적게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뭐 많이 가지고 계신 네. 분들도 있고 지금은 네. 이제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네. 개인 투자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 1000만 동학개미라는 말도 나오듯이 네, 저희들이 네. 뭐 전체적으로 숫자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적지 않은 숫자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지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 뭐 네. 소액이니까 이분들은 좀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우리는 소액주주니까 뭐 더 잘해달라 이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대로 한 네. 주 가지고 있는 분은 한 주대로. 네.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이 소액주주, 그러니까 일반 주주가 네네. 국내에 그러면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뭐 지금 1000만이 넘는 거죠. 예. 1000만은 확실히 넘는 것 같고요. 지금 최근 통계로 보면 네. 뭐 1500만이 된다는 뭐 그런 통계도 있는 것 같고. 네. 예, 이 굉장히 정도 많습니다. 숫자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고요. 예, 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기업의 소액주주 보유 비율을 조사한 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 숫자로 보면 네.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가 소액주주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의 한 4분의 3 정도 네. 20만 명이 되는 거로 나와 있고 74% 정도. 네네. 근데 이분들이 평균 한 명당 가진 보유 주식 평가액이 7,391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은 게 적은 아니더라고요. 금액이 아닙니다. 네. 적은 금액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상당 부분 자신의 자산을 이렇게 직접 주식 형태로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죠. 네. 예. 그리고 KB금융은 그렇고요. 2위는 이제 포스코홀딩스인데 거기도 67%가 네,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소액주주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 일반 주주라고 일반 주주. 예. 해야 되겠네요. 근데 네. 이제 요 회사들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랑 좀 다른 게 네네. 여기 KB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그 창업주 중심의 그 가문이 없죠. 지배주주가 없다는 것이 네, 이제 가장 네.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상장 기업은 이런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이고 네. 과거에 이제 공기업이었던 포스코, KT,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지주 네. 여기들을 빼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현대 네. 그런데 계열사들은 대부분 이제 지배주주가 있는 이제 그런 형태죠.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이 제일 큰 이제 네. 회사인데요. 여기에도 이제 물론 여긴 소액주주가 거의 뭐 3분의 2 정도 네.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 포스코하고 KB금융하고 다른 점은 네. 여기는 이제 그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이제 계열사들이 예. 삼성 계열사들이 이제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아까 포스코하고 KB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소액주주, 즉 일반 주주가 많을수록 회사의 주식이 대중에게 분산돼 있다 이런 거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소액주주, 그러니까 일반 주주가 많다. 그러면 이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제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예. 잘 돼야 나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물론이죠. 네. 예. 그런데 소액주주, 그 일반 주주가 많으면 오너의 입장은 어떨까요? 일단 여기서 이제 저희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부분이 지배주주들을 오너라고 많이들 부르시고 네. 그다음에 뭐 사주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네. 주인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아까 그 포스코나 금융지주 같은 경우들 주인 없는 회사라는 표현 많이 쓰시는데 네. 이 오너라는 표현을 또 안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너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은 치킨집 사장하신 사장님들 이분들은 100% 자기 거잖아요. 자기 자본 출자해서. 자기 네. 자본이 100%인 경우는 오너가 맞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큰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이분들은 이제 자기 지분이 뭐 개인 지분은 작으면 뭐 1, 2%. 네. 나머지는 계열사 돈. 네. 그럼 그 계열사는 또 다른 주주들의 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오너라고 부르면 진짜 오너인 줄 아세요. 그럼 이제 뭐라고 그러면 불러야 문제가 되죠? 뭐냐면 네. 본인 돈으로 월급 주고 본인 돈으로 배당 주고 네. 본인 돈으로 기부하는 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현대차의 뭐 정기전 회장님이 큰 결정,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그건 회장님 돈은 아닙니다. 회사 네. 돈이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차가 기부를 한 것이지. 네. 그리고 나머지 주주들도 다 같이 기여를 한 거죠. 지분 비율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을 오너라고 부르면 안 되고 지배주주라고 불러야 되는 입장이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방금 그러면 이 지배주주 회사가 입장. 예, 잘 되는 게 좋냐? 네. 이게 좀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승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 창업주 가문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승계를 하는데 이제 상속 증여세가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로 돼 있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주가가 높은 거가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파는 주식도 아니고 자기들이 계속 그 지배를 후에 위해서 가지고 이전이 있을 되는 주식이기 거죠. 때문에 네. 그래서 주가가 높은 것보다는 주가를 낮은 거를 오히려 선호할 수 있는 이런 왜곡된 특정 선호가 있을 수 시점에서 있는 거죠. 아니면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증여할 때도 네. 좀 싼 가격에 증여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승계 시점에는 낮은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지배주주의 이해관계하고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하고 굉장히 지금 상반되는 네.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 상속 증여세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진짜 높다면 이것에 대해서 좀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제대로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물론입니다. 관련 법규도 좀 이제 네, 그리고 주가가 정비돼야 높은 것이 된다. 지배주주 입장에서도 좋고. 네, 그래야 되는 건데요. 네, 그래야 되죠. 자, 일단 그 이제 일반 주주, 그 소액 주주로 불리면서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고들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예,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작년에 그 이슈가 됐었던 SM하고 네. 그 라이크 기획의 사례인데요. SM이라는 상장회사는 물론 이제 그 우리나라 K-팝의 굉장히 선두적인 역할을 한 회사로 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 회사를 창업하신 이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개인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라이크 기획이라는 개인 네, 회사. 그러니까 프로듀싱 회사. 프로듀싱 네. 회사. 이 회사는 100% 개인 회사입니다. 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에. 근데 이 회사가 SM의 전체 매출의 6%를 그거를 이제 수수료로 받아갔습니다. 네. 그게 연간 100억 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면 원래 이수만 씨가 이 SM이라는 상장 회사에 가지고 있는 지분은 20%인데 네. 그러면 그 100억 원의 20% 정도만 이수만 씨 거고 네. 나머지 80억은 나머지 일반 주주들이 지분 비율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국민연금 포함해서 네. 국민연금에 5%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5억은 국민연금 건데 이걸 100억 원이 다 개인 회사로 빼져가다 보니까 네. 그만큼 그거는 회사의 손실이고 그것이 주주들한테 손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문제는 보면 이 상장 기업의 지배주주들이 개인 회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회사랑 거래를 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상장 회사의 이익이 상당 부분 그리고 옮겨갈 수 있도록. 옮겨가는 거죠. 네. 네.
그래요. 그 이번에 그 하림이요. 네네. 이제 그 소액주주들의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 이런 논란에 휘말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HMM 주식 그러니까 이제 57.9%가 인수하면서 네네. 그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네네. 펜오션을 그렇습니다. 이제 그 유상증자 하겠다 네네. 이러면서 이제 펜오션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네네. 이제 많이 떨어졌죠 주가가. 네, 많이 떨어졌나 실제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M&A가 일어나는 형태들을 보면 네. 어떤 회사가 이제 부실화가 되면 그 회사를 이제 산업은행이 출자 전환을 해서 대주주가 됐다가 네.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이제 이 공개 매각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보통 매각을 하는데 이때 이제 다른 이제 큰 회사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찰에 참여를 하는데요. 네, 네. 그 입찰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현금으로 그 한화은행 주식을 사가는데 네. 이때 이제 돈이 많으면 좋은데 모자라니까. 네. 자기들이 또 있는 돈도 다 써가면서 모자라는 돈은 또 그 회사가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또 네. 일반 주주들한테 또 손을 벌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펜오션의 그 소액 주주들한테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 네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그 시가보다 낮게 보통 유상증자가 하면은 시장의 물량이 많이 풀리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측면도 있고 아니 그리고 원칙적으로 내가 펜오션 주주는 펜오션 주식을 산 거지 네, 네. 그 회사 돈으로 저희 HMM 인수하러 산 건 아니잖아요. 네. 이건 대한항공 때도 똑같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데 네. 대한항공이 또 유상증자를 했어요. 예. 돈이 모자라니까. 네. 그러면 대한항공 주주들은 나는 대한항공 보고 산 건데 이걸 지금 인수하는데 자기 돈을 또 내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 M&A를 하면서 어려워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 대표적인 사례가 금호 아시아나인데 네. 금호 아시아나도 M&A 큰 거 2번 잘못해가지고 원래 그러면 금호 아시아나 계열사의 그 상장 회사의 주주들이 다 결국은 피해를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할인그룹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그런 사례를 보면 네네. 소액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됐다. 네네.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네네. 이런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그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 중에 네네. 이제 물적 불안 개선 이게 네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물적 분할이라는 게 이제 대주주만 이익을 보고 일반 네네. 주주들은 손해를 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예, 요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LG화학하고 LG엔솔인데요. 네네. LG화학에 이제 예전에 투자했던 분들은 이제 LG화학이 배터리 산업이 유망해질 것이다. 이제 배터리. 전기차가 되고 그러면 네. 예, 배터리 산업을 이제 보고 LG화학을 투자를 했는데 LG화학이 갑자기 그 배터리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해버립니다. 네. 밑으로. 네. 100% 자회사로 만드는 게 물적 분할인데요. 물적 분할 자체만 갖고는 주주들한테 영향이 없습니다. 네. 근데 뭐가 언제 문제가 되냐면 그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을 시켜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배터리 사업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이나 네. 그런 그 가치가 네. 이 새로운 상장 회사인 네. LG 엔솔에 가는 거죠. 가게 되기 때문에 네. 원래 LG 화학의 주주들은 그러면 나는 배터리 사업 보고 투자했는데 이게 싹 빠져가지고 네. 별도로 상장 회사가 되니까 그럼 모 회사의 기업 가치는 떨어지고 그래서 LG화학 주가 많이 떨어졌죠. 미국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밑에 걸 상장을 한다고 그래도 예. 주식을 모 회사 주주들한테 줘야죠. 그런데 이 물적 분할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모 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신설 회사를 만들고 네. 여기에 대한 100% 지분은 소유하고 근데 지배권을 행사하는 형식의 기업의 분할 형태잖아요. 그게 물적 분할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90년대 말인가 상법을 개정을 통해서 했잖아요. 네네네. 했을 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물적 분할 있기 전에도 네. 현물 새로 기업을 설립하고 현물 출자를 하면 똑같이 100% 자회사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을 좀 단순화해서 해준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물적 분할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그 회사를 상장시키면서 문제가 생기는 네.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좋은 사업만 따로 분할해서 파는 게 원래는 전체 네네. 통째로 파는 것보다도 좋고 네네. 또 신사업을 분리해서 투자금 유치하는데 물적 분할이 기업한테 유리하니까 했었겠는데 지금 그 다음이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네. 원래는 LG 화학이 자금 조달해야죠. 신주를 발행해서. 네. 근데 그럼 지분이 희석이 돼요. 네. 그래서 원래 그래서 창업주 가문이 20% 갖고 있었으면 LG 화학이 외부에서 자금 조달하면 네. 자기 지분이 뭐 15% 이렇게 떨어지니까 네. 밑으로 내려서 네. 그 회사가 자금 조달하다 보면 그대로 지분을 유지하면서 할 수가 있다. 네. 그건 뭐 회사들도 그건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물적 분할을 금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적 분할 개선을 어떻게 그래서 하겠다는 물적 거예요? 분할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미 제도 개선이 일부 이루어졌는데요. 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물적 분할을 했을 때 그 물적 분할하고 나서 나는 이 물적 분할이 싫다. 네. 왜냐하면 LG화학 주주 입장에 주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현재 주가에 내 주식을 다시 사주세요. 주식 매수 청구권.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이미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도입이 됐고요. 네. 이미 그리고 또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유사한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렇게 개선을 한다는 얘기였군요. 네네. 네. 어쨌거나 지금 우리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논란은 정말 해묵은 숙제인데 이전에는 네네. 뭐 지정학적 리스크다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보다는 네네. 일반 주주들의 네네. 말씀하신 소액 주주,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여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교수님? 예,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뭐 해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해외 뭐 이코노미스트지라든지 뭐 일부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외국에서도 다 하는 얘기고요.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가 외국의 허미스라는 데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제목이 Enough is Enough입니다. 영어에서 죄송한데 예. 다 그만해라. 알았어요. 그 정도. 그게 그 그만해라. 뜻이에요. 그만하란 뜻이야.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너무나 네. 일반 주주들이 이 인정을 잘 못 받고 네. 하는 거에 대해서 외국 주주들도 그걸 다 이제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것이죠. 잠깐만요. 이제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보장받으려면 주주 네네. 환원을 늘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주주 환원이란 개념을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네네. 주주 환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당금하고 현금 네. 배당. 네. 현금 받으면 이제 회사 돈이 주주들한테 갔으니까. 그거 이제 주주 환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사주 매입입니다. 네. 자사주 매입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에 있던 돈을 주주들한테 주면서 네. 그 돈이 주주한테 가는 거죠. 네.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배당은 모든 주주들한테 네. 돈이 나가는 거고 네. 자사주 매입은 그 회사 주식을 판 사람한테만 네. 돈이 나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가 올라야 주주 환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거 아닙니다. 안 올라도 주주 환원입니다. 회사 돈이 나갔으니까. 그러네요. 회사 돈이 주주한테 나갔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있으면 무조건 주주 환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 매입만 갖고는 주주 환원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이걸 이제 소각을 잘 안 하고 들고 네. 있다가 또 다시 재매각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식을 어떻게 소각하는 거야. 소각이란 개념을 좀 쉽게 말씀하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미국이랑 좀 다른데 자사주 매입을 하는 시점 자사주를 매입을 했어요. 네. 회사 돈이 나갔어요. 네. 그럼 그 자사주는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냐면 자본 차감 계정이라고 네. 없는 것처럼 처리를 합니다. 네. 네. 그럼 이 자사주는 시가총액에 포함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안 돼야죠. 안 돼야 되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뺍니다. 그런데. 매입하는 시점에 시가총액에서도 빼고 회계에서 자산에서도 빠지고 예. 그러니까 이건 주주 환원이죠. 완전히 회사 돈이 나갔으니까 그만큼 배당락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시가총액에서 안 뺍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이제 자사주 소각이 중요하네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소각까지 해야 됩니다. 시총에서 안 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미국처럼 시가총액에서 빼자. 네. 그런데 이제 그 시가총액에서 빼기 어려우면 그러면 소각을 많이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무조건 소각하는 줄 아는데 그건 네.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주도 있고 네. 그렇게 하는 주도 있고 또 다른 뭐 델레웨어 모범회사법 이런 데서는 소각 의무화가 아니고 네. 근데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데 대차대조법 보면 자사주 많이 있어요. 근데 시총에서 빼는 거예요. 네. 없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소각할 줄 아는데 소각 안 하고 그대로 가면 투자자 신뢰도 저버린 거고 네네. 그 자사주 취득에 따른 주가 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니까 왜냐하면 네. 이걸 어떻게 쓸지 모르거든요. 나중에 재매각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지주회사 전환할 때 또 네. 자사주 거기 분할신주 배정하면서 자사주의 마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이 지배주주 쪽 이익을 위해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요. 자사주 매입 시점에도 주가가 오르고 우리나라는 소각할 때 더 올라요. 근데 미국은 소각을 아예 보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금융위원회에서는 지금 자사주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움직임이 좀 더 가시화되고 있는 건가요? 네,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요것도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는 얘기가 일부 있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또 소각 의무화보다는 시총에서 빼는 거가 훨씬 더 규제가 좀 약한 규제니까 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사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금융위에서 제도 개선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주주 환원을 요구하는 주주들이 점점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네네. 주주 행동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 그 소액주주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교수님. 그러니까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목적이 좀 다릅니다. 네. 수단이랑 방식은 다 비슷한데 가지고 네. 있는 주식을 통해서 내가 주주 활동을 하겠다는 건 비슷한데 네. 예전에 소액주주 운동은 약간 시민단체 중심으로 되면서 네. 어떤 사회정의, 공공성 뭐 이런 게 경제민주화 있었습니다. 뭐 이걸 또 이런 개념. 경제민주화하고 네. 재벌개혁하고 네. 뭐 이런 차원에서. 근데 지금의 주주행동주의는 주주행동 이거 펀드입니다. 투자자.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좀 다르다. 사고서 바이하고 웨이트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바이하고 액트 하겠다. 그렇습니다. 주주 행동주의. 예. 네.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저평가돼 있다. 원래 이게 100을 가야 되는데 네. 당신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가지고 20을 빼돌리고 있어 시가총액이 80밖에 안 되니까 네. 우리는 행동주의를 통해서 그 20을 다시 회사로 갖고 오겠다. 네. 그럼 시가총액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 주주 행동주의가 점점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제 물론 이제 기존 경영진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이거 뭐 우리를 괴롭힌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지금 뭐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행동주의라는 친구들이 뭐 2, 3% 들고 와서 감 내놔라 배 내놔라 그러니까 네. 그게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상장을 했다는 거는 그걸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게 싫으시면 상장 폐지하시면 돼요. 그렇죠. 상장을 하지 않거나. 네. 이미 상장을 했다는 거는 남의 돈을 받아서 그렇죠. 제가 이제 내 돈으로 이거를 하는 게 내 돈이 아니니까. 아닙니다. 이제. 네. 더 이상 내 돈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상장을 하시려는 분들은 앞으로는 굉장히 거의 거룩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헤지 펀드의 구조적 성격이라든가 인센티브 체계 등으로 이제 단기 순이익만 그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돼서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손해를 야기시킬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역기능으로. 예, 제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행동주의가 와가지고 샀어요. 네. 샀는데 이분들이 6개월 만에 팔고 나갔어요. 네. 근데 주가가 다시 폭락했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먹튀죠. 그렇죠. 그건 먹튀인데 네. 이분들이 안 팔았는데도 계속 6개월인데 팔았는데 주가 유지가 돼요. 네. 그럼 그거는 먹튀가 아니죠. 올랐잖아요, 주가가. 10,000원 하던 게 행동주의를 통해서 15,000원을 갔다. 알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볼게요. 자, 네. 기업은 실적을 내서 좋고 주주는 투자한 만큼 결실을 얻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네. 이제 건강한 자본주의일 텐데 네네. 여기 향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아주 짧게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최근에서 한 개혁이 우리한테 시사점을 많이 주는데 일본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밸류 중심의 어떤 그 지배구조 개혁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가 지수를 만드는데도 PBR, 즉 주가 장부가 대비 주가 이게 높은 이게 일보다 큰 회사들이 좋다라는 거를 정부 차원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네. 이 밸류 중심의 네. 어떤 이러한 경영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